제 이름은 리춘희입니다. 50년간 조선중앙TV에서 김씨 일가를 신처럼 찬양하던 혁명의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를 외칠 때마다 2천만 인민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평양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특권층 아파트에서도 겨울이면 난방이 끊겼고 배급은 석 달째 밀렸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숨기고 풍년을 외쳤어요. 2023년 3월 저는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아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지상낙원이라 외친 곳은 거대한 감옥이었고 진짜 낙원은 바로 여기, 자유가 공기처럼 당연한 이곳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50년간 거짓 마이크를 잡았던 한 여자가 진실의 마이크를 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73년 봄, 21살의 저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로 발탁됐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직접 동무는 이제 수령님의 목소리다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대본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2천만 인민 앞에서 혁명의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얻었으니까요. 특권도 따라왔습니다. 평양 중심가 고급 아파트, 김정은 동지가 하사하신 승용차, 당 간부 전용 배급소 이용권. 일반 인민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저희 집 냉장고엔 사과가 있었어요. 동료들은 부러워했고 저는 그게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믿었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제가 읽는 뉴스가 진실이라고,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오늘도 인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균열은 서서히 시작됐어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방송을 진행하던 그날이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오열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를 외쳤죠.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슬퍼서였을까요? 아니면 울지 않으면 의심받을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선반이 보였어요. 특권층인 저희 집도 닷새째 배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읽은 뉴스는 이랬죠.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아래 우리 인민은 슬픔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슬픔이 아니라 굶주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일상이 됐습니다. 2003년 어느 날 후배 아나운서 김영희가 생방송 중 실수를 했어요. 친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친애하는 최고 동지로 읽은 겁니다. 다음 날 김영희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도 친척도 모두 사라졌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글자 때문에 지구상에서 지워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대본을 37번씩 확인했습니다. 방송 전날 밤엔 잠을 설쳤고 꿈속에서도 대본을 읽고 있었어요. 한 글자만 틀려도 제 딸과 손녀가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2010년대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당 간부 전용 배급소에 갈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잘 익은 포도를 집어들며 문 밖을 보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이 보였거든요.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썩은 배추잎을 주워 입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녀에게 사과를 깎아주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과를 다시는 먹을 수 없었어요. 특권은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침묵의 대가였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2015년 함경북도 청진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년 만에 고향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행증을 신청했죠. 북한은 다른 지방을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거든요. 리춘희 동무 아나운서는 지방 사투리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불허합니다. 당 간부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만 보게 해주십시오. 규정입니다. 3개월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전화로 부고를 들었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방송에서 저는 웃으며 풍년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2018년 검열부에서 압수한 USB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남조선에서 밀수입된 불법 영상물을 확인하고 폐기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환하게 빛나는 고층 빌딩들, 거리를 가득 채운 자동차들. KBS 뉴스 앵커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뉴스를 전하고 있었어요. 경직되지 않은 표정,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 가짜야. 연출이야. 남조선 괴뢰들의 선전물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USB를 파쇄기에 넣으며 손이 떨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 저게 진짜라면? 그날 밤부터 의심이 싹 텄습니다. 2022년 가을, 손녀 은별이가 초등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 오늘 혼났어. 왜? 점심시간에 배고프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장군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는 반동적 사상이래. 8살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로 사상검증을 받은 겁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손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나라인가?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어느 겨울 평양에 사흘 동안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촛불이 어른거렸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내가 방송한 첫 뉴스는 이랬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자립정신을 키우기 위하여 전력 절약 훈련을 조직해 주시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훈련이 아니라 방치다. 자립이 아니라 포기다라는 생각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마이크 앞에서 나는 그 생각을 삼켜야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방송국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 아나운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죄목은 사상 불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의 모든 자료실에서 그의 얼굴이 나온 영상과 사진이 깨끗하게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평생 당의 나팔수로 살았던 그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을 보며 저는 뼛속 깊은 공포와 함께 깨달았습니다. 나 역시 당이 필요로 할 때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2023년 2월 제 인생의 마지막 북한 방송 녹화 날이었습니다. 프롬프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아래 올해도 전례 없는 풍년을 맞이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퀭한 눈을 한 젊은 PD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지친 눈빛 속에서 저는 북한 인민 전체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큐사인이 떨어지고 저는 평소처럼
우렁차고 낭낭한 목소리로 풍년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저는 마이크를 쓰다듬으며 누구도 듣지 못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 거짓의 마이크를 잡지 않겠다. 그것은 50년간 황금세장에 갇혀있던 늙은 새가 마침내 철조망 너머의 진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건 번개처럼 내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벌어지던 균열이 끝내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커진 순간이었죠. 우리는 늘 감시 속에 살았습니다. 인민반장 김순자는 매일 밤 10시만 되면 우리 집 창문 불빛을 확인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전등 불빛을 세어보고 누가 드나드는지, 몇 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인민반 생활총화에서 빠짐없이 보고됐습니다. 리춘희 동무 어제 밤 11시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대답을 꺼냈죠. 어제 보도 원고를 검토하느라 늦었습니다. 수령님 교실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하여.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늘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부엌 쌀독 개수까지 장부에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과 마음은 조금도 허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생활총화는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동네 주민 30명 앞에서 저는 습관처럼 말했어요. 이번 주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실을 깊이 체득하지 못했으며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일어납니다. 리춘희 동무는 방송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인민들 앞에서는 인상을 씁니다. 이는 사상적으로 이중적 태도입니다. 50년간 당의 나팔수로 살았지만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서로를 물어뜯어야 자신이 살아남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손녀 은별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은별이는 교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수업 시간에 배고프다고 했다가 반성문 썼어. 왜? 선생님이 그러셨어. 장군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배고프다니 너는 반동적 사상을 가졌구나. 8살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로 사상검증을 받는 나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을 믿게 될지 그날만큼은 너무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인민반장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 뭔지 보입니까? 리 동무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불경죄입니다. 돋보기로 봐야 겨우 보이는 미세한 먼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음 사흘 동안 동네 주민들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수령님 초상화를 깨끗이 닦지 않은 반동분자입니다.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먼지 하나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무릎 꿇리다니. 2018년 검열부에서 압수한 USB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남조선에서 밀수입된 불법 영상물을 확인하고 폐기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 여주인공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도 여행증도 필요 없었어요. 가짜야. 연출이야. 남조선 괴뢰들의 선전물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탈북의 씨앗은 베이징 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허락되는 해외회의 참석 기회였어요.
출발 전 보위부로부터 회의 중 외부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제가 본 건 부패한 자본주의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웃고 있는 젊은이들, 자유롭게 오가는 외국인들, 밤늦도록 활기를 잃지 않는 도시. 그저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어느 날 한 통역원이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조선족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선생님, 혹시 남쪽에 가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선 선생님 같은 분 영웅 대접받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명함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전화번호만은 머릿속에 또렷이 남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에 그 숫자들이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무렵 딸은 장마당에서 몰래 장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 간부의 딸이 장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망신이었죠. 보위원이 우리 집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리춘이 동무의 공로를 생각해서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동무의 명성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저는 알았어요. 제가 쥐고 있는 모든 특권이 모래성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언제든 사상 불순이라는 네 글자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 결정적인 계기는 손녀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늦겨울 밤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세 사람이 이불을 두 겹 세 겹 덮어쓰고 누워 있었어요.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남조선은 진짜 저렇게 밝고 따뜻한 곳이야? 아이의 입에서 남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쉿,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제 입안에서도 다른 문장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 평양거리의 가로등이 여기저기 끊어져 어둠과 빛이 뒤엉켜 있었어요. 이대로 여기서 늙어 죽는 것과 저 강을 건너다 죽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두려운가?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베이징에서 외워두었던 그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시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함경도 특유의 굴곡이 섞인 조선말이었어요. 베이징에서 명함 주신 분 맞습니까? 그때 그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며칠 뒤 베이징 선전사업회의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그들도 공범이 될 테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손녀 머리맡에 앉아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할머니가 언젠가 꼭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라. 손녀는 잠결에 응하고 대답했어요. 그 작은 소리를 듣고 저는 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살얼음이 낀 압록강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물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뒤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추위를 압도했어요. 가슴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헤치며 중국 땅에 닿았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평양을 향해 50년간 거짓을 쏟아냈던 제 입술이 이번에는 가장 진실된 한마디를 토해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반드시 기다려다오. 중국의 낯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저는 혁명의 목소리가 아닌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태어나
처음으로 해방의 눈물을 소리내어 쏟아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닿는 순간 저는 안전벨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는 수만 개의 조명은 너무나도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평양의 최고급 호텔조차 밤이 되면 촛불에 의지해야 했는데 이곳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다가갔을 때 제복 입은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권 보여주세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제복은 곧 공포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내밀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더 충성하라는 다그침뿐이었죠. 누군가가 제 지난날의 고단함을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밖을 바라봤죠. 버스가 고속도로를 타고 도시로 진입하자 저는 말문을 잃었어요. 좌우로 빽빽이 솟은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차선마다 가득 찬 자동차 행렬. 저 차들이 다 개인 소유라는 말입니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양에서는 간부 몇 명만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선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판들도 눈을 어지럽혔어요. 전자제품, 옷, 음식점, 은행 수십, 수백 개의 상점들이 네온 사인으로 저마다의 상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구호와 선전화로 가득한데 여기 서울의 거리는 1+1 행사, 세일, 신제품 출시라는 말들로 가득했어요. 하나원에 도착해 배정받은 임시 숙소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에어컨이 달려 있었어요. 화장실에선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왔고 변기는 반짝였습니다. 이게 정말 임시 거주지란 말입니까?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서 잠깐 계시다가 더 좋은 집으로 나가실 거예요. 더 좋은 집. 평양에서 최고급 아파트라던 제 집보다 이곳이 훨씬 깨끗하고 따뜻한데 말이에요. 며칠 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처 대형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자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입구를 지키는 무장병도 통행증을 검사하는 보위부도 없었습니다. 마트 안에 발을 들여놓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 포대들, 긴 진열대마다 빽빽하게 정리된 과자와 라면, 종류별로 진열된 고기와 생선, 동그란 조명 아래 빛나는 각종 과일들. 북한에서 과일 종자전이니 뭐니 떠들던 그 선전들이 부끄러워질 만큼 이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과일이 넘쳐났어요. 이걸 누가 다 먹습니까?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함께 온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팔려요. 금방 비워져요. 저는 우유 하나를 고르는데도 10분이 걸렸어요. 흰 우유, 저지방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선택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평양에서 우유란 간부용 특별 배급이나 병원에서만 가끔 나오는 귀한 것이었죠. 카트를 끌다가 저는 갑자기 멈춰 서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진열대에 빽빽이 놓인 라면과 과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 어디서 살았던 걸까? 며칠 뒤 직원이 저를 무인 편의점에 데려갔습니다. 안에는 점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저 계산대 위에 놓인 기계와 서늘한 냉장고,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만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습니까?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돼요.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나가요. 그럼 안 훔쳐갑니까?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가끔 훔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안 훔치니까요. 믿는 겁니다. 서로를 믿는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는 평생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람을 믿는다는 전제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첫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사용법을 알려주며 말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검색해 보세요.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검색창에 김정은이라고 천천히 입력했어요.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살이 찐 얼굴의 김정은, 사진, 풍자 만화, 그의 사치와 잔혹함을 폭로하는 기사들, 심지어 그를 대놓고 조롱하는 댓글까지. 이 일해도 되는 겁니까? 깜짝 놀라 급히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저만 혼자 뭔가 엄청난 금기를 어긴 죄인처럼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강남 거리를 걸을 때는 압도당했어요. 밤 10시인데도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차량 행렬은 끝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 거대한 빌딩 숲 한 채가 쓰는 전력이 아마 평양 시내 전체가 쓰는 전력보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점에 갔을 때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김정은 평전, 북한의 실상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 있었거든요. 이런 책 팔아도 되는 겁니까? 점원에게 물었더니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당연하죠. 베스트셀러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하다는 그 말.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공기처럼 당연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도 서울의 불빛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의 조명, 도로 위 자동차 헤드라이트, 아파트 창마다 켜진 노란 불빛들, 평양의 야경이 어둠 속의 몇 개의 점이라면 이곳의 야경은 하나의 거대한 빛의 바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던 건가? 저는 50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이 풍요로운 도시를 보며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상낙원은 평양이 아니라 이곳에 더 가까웠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체제는 인민의 고혈을 짜내는 거대한 감옥이었고 제가 그토록 저주를 퍼부었던 철조망 너머의 이 땅이 바로 진짜 빛의 도시, 자유의 낙원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정말로 이게 더 나은 건지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나원 교육 3주차, 처음으로 주말 외출 허가가 났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손바닥만 한 플라스틱 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리춘희 씨, 이거 하나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보세요. 교통카드라고 불리는 그 작은 물건을 받아들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OKM만 이동해도 여행증이 필요했거든요. 함경도 친척 집에 가려면 2주 전에
신청서를 내고 보위부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카드 하나로 서울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다니.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통행증을 검사하는 보위원은 없는지, 신분을 확인하는 검문소는 없는지.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자연스럽게 지나다녔어요. 개찰구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정말 통행증 검사를 안 합니까? 어디 가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오자 황급히 카드를 찍었어요.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저는 그대로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플랫폼에서 노선도를 올려다봤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거미줄처럼 얽힌 수십 개의 선들, 수백 개의 역 이름들. 2호선에서 3호선으로,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개념도 신기했습니다. 한 번 표를 끊으면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없다니. 2호선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어요. 차 안은 깨끗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양 지하철은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낡은 러시아제 열차가 덜컹거리며 다녔는데 말이에요. 좌석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경계를 늦춘다는 건 곧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감시받지 않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누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KTX를 타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행 표를 끊었어요. 신분증 복사나 여행 목적 심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왕복입니까? 물어보고 표를 내주는 게 전부였어요. 부산. 북한에서라면 평양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것보다 먼 거리인데 2시간 반이면 도착한다니. KTX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무서운 속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속 300km. 북한 기차가 시속 50km로 덜컹거리며 전력 부족으로 자주 멈춰 서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좌석은 푹신했고 차 안에서는 따뜻한 커피와 김밥을 팔았으며 사람들은 노트북을 펴고 일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과 산, 터널이 지나가는 걸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순간 저는 아무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신고하지 않고 그저 제가 가고 싶어서 남쪽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저 일상적인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신문은 없었어요. 해운대 백사장에 섰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파도 소리.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북한 인민들이 떠올랐어요. 제 고향 함경북도도 동해에 접해 있지만 해안가는 군사지역이라 일반 인민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죠. 모래를 한 줌 쥐었다 놓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리는 바다도 볼 수 없었을까? 손녀 은별이가 이 바다를 본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딸이 이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음 날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국제면허 없이도 탈북민 증명서로 차를 빌릴 수 있었어요. 핸들을 잡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달렸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음식을 파는 식당들, 가족 단위로
여행 온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이들이 함께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모습.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여권이나 특별 허가 없이 주민등록증 하나로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다니. OKM 이동에도 허가가 필요했던 제가 하늘을 날아 바다 건너 섬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하얗게 펼쳐졌어요. 1시간 만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제주 바람,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 이게 같은 나라 아니라고 국토의 다양성에 감탄했어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이어졌고 원하는 곳 어디든 차를 세우고 머물다 갈 수 있었습니다.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북한은 거대한 수용소였구나.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철조망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대한 권리인지 이곳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연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북한에 남겨진 수천만 명의 동포들은 지금도 OKM을 가기 위해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바다를 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교통카드 하나로 연결된 이 자유의 혈관들. 지하철과 기차와 비행기가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이 땅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될 더 놀라운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서울로 돌아온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커지는 함성, 확성기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북한에서 군중이 모인다는 건 강제 동원을 의미했거든요. 광장 쪽으로 걸어가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 퇴진. 무능한 정부는 물러나라.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고 존엄을 향해 퇴진을 요구하다니. 북한이었다면 지금쯤 탱크가 들어오고 총성이 울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대는 어디 있지? 보위부는? 왜 아무도 저들을 막지 않지? 경찰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게 아니라 폴리스 라인을 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시위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밀지 마세요. 안전사고 위험합니다. 경찰관이 확성기로 시위 참가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었어요. 반동분자들을 걱정하는 경찰이라니.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피켓을 높이 들며 소리쳤어요. 이게 나라냐?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저러다 큰일 납니다.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큰일이요? 보위부 아니 정보기관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나라 주인입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고 잘못하면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어요. 국민이 주인.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수령은 절대 권력이었고 인민은 복종할 의무만 있었으니까요. 집회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면서도 옆 사람과 웃으며 김밥을 나누어 먹었고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며 장난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까지 저는 한 사람도 끌려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맞지 않았고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됐어요.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방송 앵커가 정부 정책을 실패라고 단정하다니. 50년간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만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던 제가 이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가 당의 정책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야당 대표가 인터뷰 중이었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공약은 다 어디 갔습니까?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사과하라고. 저 사람 내일 아침이면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뉴스를 보니 그 야당 대표가 멀쩡히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통령 성대모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클릭해보니 개그맨이 대통령 말투를 흉내내며 풍자하고 있었어요. 제가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관객들이 포복절도하며 웃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키읔키읔키읔 똑같다.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너무 웃겨요 같은 반응이 수천 개 달려 있었죠. 북한에서 김정은 동지의 걸음걸이만 흉내내도 모독죄로 수용소행인데 여기선 전 국민이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옆자리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야, 이번 대통령 진짜 답답하지 않아? 맞아. 공약은 다 어디 갔대? 거짓말쟁이야. 다음 선거 때는 절대 안 찍어. 저는 가위 소리에 놀라 움찔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대놓고 대통령 험담을 하다니.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용사도 다른 손님도 그저 자연스럽게 웃으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방송팀이 시민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은 얼굴도 가리지 않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잘못됐죠. 세금만 오르고 혜택은 없잖아요. 정부가 제대로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이 그날 저녁 뉴스에 그대로 방송됐어요. 편집도 모자이크도 없이 말이에요. 국회 생중계를 보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이 연단에 서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무능합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겁니까? 여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지만 그 의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다음 날 그는 여전히 국회에 출근했고 또 다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대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이번 대통령 공약 다 뻥 아니냐? 맞아. 청년 일자리 만든다더니 다 거짓말이야. 다음엔 다른 사람 뽑아야지. 20살 남짓한 학생들이 대통령을 뻥쟁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북한 대학생이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하나원 상담사를 찾아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저들은 안 죽습니까?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데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요? 상담사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춘희 씨,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권력자는 비판받을 의무가 있고 국민은 비판할 권리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 나라가 더 튼튼해요.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니까 정부가 함부로 못하는 거죠. 비판받을 의무, 비판할 권리.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북한에선 권력자는 숭배받을 권리만 있고 인민은 복종할 의무만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자가 비판받아야 한다고? 20년간 믿어온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50년 동안 김씨 일가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목숨이 위태로웠죠. 하지만 이곳에선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하고 조롱하고 풍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충성은 침묵이 아니라 비판이라는 것을. 진짜 애국은 복종이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 사이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말하고 두려움 없이 비판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 자유가 부러웠고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50년간 그 자유를 짓밟는데 앞장섰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유를 발견한 기쁨도 잠시, 밤이 되면 과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이 제게 한 영상을 추천했어요. 썸네일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2017년 9월 북한의 수소탄 실험 성공을 발표하던 제 모습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미제 승냥이들을 한 방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절대 병기를 완성했습니다. 화면 속 저는 환하게 웃으며 핵무기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보이는 평양 시민들의 환호.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핵무기 하나 만드는 돈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을지를.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저 아나운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돋아. 50년간 거짓말한 살인자.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는데 핵무기 찬양하네.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50년간 거짓말쟁이였어요. 노트북을 덮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밉고 역겨웠어요. 살인자야. 펜이 아니라 마이크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 가장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받을 때 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외쳤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철저한 방역 덕분에 우리 공화국에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양 외곽과 지방에서는 이름 모를 열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약도 없고 의사도 없이 집안에 격리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며칠 뒤 하나원에서 주최한 탈북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직 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함경북도에서 온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리춘희 방송을 믿고 10년을 더 버텼어요. 매일 라디오에서 곧 좋아진다. 풍년이 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었죠. 그 방송만 믿고 버티다가 결국 아내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차라리 일찍 포기하고 도망쳤다면 살았을 텐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말했어요. 저도 리춘희 선생 방송 때문에 탈북이 10년 늦었어요. 남조선은
거지천국이라던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 10년 동안 제 딸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변기통을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할머니는 왜 거짓말했어요? 라고 묻는 꿈을 꿨어요. 비명을 지르며 깼을 때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토해냈어요. 선생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마이크로 사람을 죽였어요. 리춘희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체제가 시킨 일이었잖아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켰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출세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김정은 동지를 더 감동적으로 찬양하려고 밤새 대본을 고쳤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상담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속죄하며 사세요. 진실을 알리는 게 당신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속죄가 그리 간단한 일일까요? 저는 북한식 억양부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나만의 표준어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춘희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여전히 평양 억양이었습니다. 50년간 몸에 밴 말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차분한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를 찾기 위해 맹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밤마다 북한에 남겨진 손녀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썼어요. 은별아, 할머니가 거짓말쟁이였어. 미안해. 네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TV에 나가 풍년이라고 거짓말을 했단다. 할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편지지는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죄책감이 저를 매일 밤 괴롭혔어요. 어느 날 새벽 중국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리춘희 동무, 가족 생각나지 않습니까? 돌아오시면 사면도 받을 수 있고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남조선 정보만 조금 주시면. 브로커의 제입북 회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답장을 쓸까 말까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어. 하지만 그날 이후 밤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와? 할머니가 우리 버렸어? 은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안해, 미안해를 수없이 되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저는 무작정 집을 나와 한강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이렇게 끝내는 게 속죄일까? 난간을 붙잡고 강물을 내려다보는데 옆으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청년, 다정하게 팔짱을 낀 연인들. 그들의 평범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죽음으로 도망치는 건 비겁한 짓이야. 살아서 내 입으로 내가 저지른 거짓말을 고백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내가 치러야 할 진짜 속죄야. 다리에서 돌아선 저는 흠뻑 젖은 채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묶여 울고만 있지 않겠다고. 50년간 김씨 일가를 위해 봉사했던 제 목소리를 이제는 북한 인민의 해방을 위해 쓰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대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50년간 거짓을 말한 아나운서였다. 첫 문장을 그렇게 쓰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진짜 방송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붉은 마이크의 빚을 갚기 위해 저는 새로운 마이크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의 마이크를. 죄책감과 씨름하던 어느 날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리춘희 씨, 제주도 한번 다녀오세요. 마음을 좀 비우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자연이 치유해 줄 거예요. 제주도. 지도에서만 보던 그 아름다운 섬을 정말 갈 수 있다니.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만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남포까지 가는데도 특별 허가가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아무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신고하지 않고 1시간 만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평양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온기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가 펼쳐졌고 한라산이 멀리 보였으며 하늘은 평양에서 본 어떤 하늘보다 파랬어요. 이게 정말 같은 나라 아니라고?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짠 내음, 따뜻한 햇살, 자유로운 바람.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달렸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동의 자유였죠. 함덕 해수욕장 표지판이 보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해변으로 걸어갔을 때 저는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투명한 물결, 하얀 모래사장, 수평선 너머로 빛나는 햇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없었을까?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북한 인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지만 바다는 군사지역이라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바다에 와서 자유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50년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파도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라산 사려니 숲길을 찾았습니다. 울창한 삼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억압과 공포의 기억들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감시의 눈길도 선전방송도 구호도 없었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모든 게 작아지는구나. 숲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귤을 파는 해녀 할머니를 만났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어디서 오셨수과? 혼자 여행 왔수과? 할머니의 정겨운 사투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귤을 까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권력투쟁도 사상검증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하고 건강한 삶. 그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저는 진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찼지만 정상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360도로 펼쳐진 바다, 멀리 보이는 섬들, 끝없는 수평선. 저는 난간에 기대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우물 안개구리였구나.
50년간 평양이라는 작은 우물 안에서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답고 자유로웠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이제 나는 자유야. 소리쳐 외쳤습니다. 관광객 몇 명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목소리로 제가 원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해질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시켰어요. 노을을 바라보며 옆 테이블 가족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이들. 세대가 함께 여행을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기 봐. 돌고래. 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정말로 바다 위로 돌고래 등지느러미가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고 카페 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환호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50년간 카메라 앞에서 지었던 억지 미소가 아니라 정말로 행복해서 짓는 웃음이었어요. 밤에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걸으며 별을 올려다봤어요. 서울보다 별이 훨씬 많이 보였습니다. 저 별빛도 자유롭구나. 별은 국경도 체제도 모릅니다. 평양 하늘에도 서울 하늘에도 제주 하늘에도 똑같이 빛나죠. 하지만 그 별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제주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 나도 저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과거의 어둠을 뚫고 진실의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어. 과거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어. 제주의 이 자유로운 바람을 북한에도 전하겠어. 공항으로 가는 길 렌터카 백미러로 제주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제주야. 덕분에 나는 완전한 자유인이 됐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제주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에메랄드빛 바다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는 구름 위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이크를 잡을 시간이라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전이 아닌 증언을 담은 마이크를요. 제주의 자유로운 바람이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그 날개로 진실을 향해 날아갈 차례였어요. 50년간 지은 죄의 무게를 안고서라도 남은 인생은 온전히 진실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껍질을 깨고 나와 진정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치유와 해방의 의식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의 마이크를 쥐고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50년간 거짓의 마이크를 잡았다면 이제는 진실의 마이크를 켤 차례였어요. 작은 방 한 구석에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 앱을 열고 채널을 개설했어요. 채널명은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리춘희의 진실 고백. 50년간 붉은 저고리를 입고 거짓을 외쳤다면 이제는 평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진실을 말할 차례였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녹화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춘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50년간 조선중앙TV 아나운서로 일하며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김씨 일가를 신처럼 찬양하고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거짓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저질렀던 모든 거짓말을 하나씩 고백하려 합니다. 첫 영상 저는 50년간 거짓말쟁이였습니다를 올리고 24시간이 지났을 때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더 알려주세요. 늦었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물론 비난도 있었습니다. 50년 거짓말하다가 이제 와서 가족은 버리고 혼자만 자유. 그 말들도 모두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북한의 배급체계,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상호감시 시스템.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수십 년간 선전의 도구였던 제 목소리는 이제 체제를 향한 칼날이 됐어요. 한 달 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춘희 선생님,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15명의 청소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할머니네. 저는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김일성을 찬양했고 너희 부모가 탈북하던 시절에도 남조선은 거짓천국이라고 떠들어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과할 게 너무 많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눈빛에 원망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이 누구보다도 너희 편에서 말할 거야. 너희가 여기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목소리를 쓸 거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조선중앙TV 보고 컸어요. 어릴 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미워하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돼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광화문에서 북한 인권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서 저에게 연설을 요청했어요. 50년 동안 당의 대본만 읽던 제가 그 어떤 검열도 받지 않은 제 말로 광장에 섰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만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리춘희입니다. 50년간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로 살았지만 동시에 최악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이동의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OKM을 가는데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에 사상검증을 받습니다. 청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북한의 제 동포들은 지금도 이 자유를 꿈꾸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 중년 여성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탈북민이에요. 선생님 방송 믿고 10년을 더 버텼어요. 원망했는데 이렇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고맙습니다.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매주 북한 주민들을 향한 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 헤드폰을 썼습니다. 낡은 마이크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프롬프터도 검열자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동포 여러분, 저는 리춘희입니다. 50년간 여러분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어갔어요. 철조망 너머 세상은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 다릅니다. 남조선은 거짓천국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자유롭게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몇 달 뒤 출판사에서 자서전 출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뒤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50년의 거짓과 자유의 발견을 담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키보드를 두드리며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이 책이 언젠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에 눈뜨게 할 수 있다면 제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북에 남겨둔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76일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중국 브로커의 메시지. 성공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초라한 호텔방에서 딸과 손녀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으아!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800일이 넘는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낡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미란아. 저는 짐을 내팽개치고 뛰어갔습니다. 딸을 와락 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데리러 온 거잖아요. 손녀 은별이가 제 허리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목소리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별이가 삼겹살을 한 점 입에 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2년 만에 먹는 고기예요. 천천히 먹어. 내일도 모레도 계속 먹을 수 있어. 며칠 뒤 가족을 데리고 광화문에 갔습니다. 마침 시위가 있었어요. 딸이 겁에 질려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미란아, 잘 봐. 경찰들이 저 사람들을 잡아가니? 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경찰들은 시위대를 보호하며 교통정리만 하고 있었죠. 왜 안 잡아가? 여긴 대한민국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야. 은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김정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도 돼? 그래, 은별아. 여기선 마음껏 말해도 돼. 은별이가 조심스럽게 외쳤어요. 김정은 나쁜 사람. 그리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옆에 딸과 손녀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76일 만에 자유를 찾았습니다.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댓글창이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당연한 자유가 누군가에겐 목숨을 건 꿈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이 누군가에겐 기적입니다. 은별이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북한 친구들아, 여기 정말 좋아. 너희도 꼭 와.
그 순수한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50년간 거짓을 말했지만 이제는 세대가 함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예능을 보며 웃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져도 되는 거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살아남은 우리가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게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 철조망도 없어질 거다.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저녁이 북쪽 가족들에게도 당연한 하루가 되겠지. 50년간 붉은 마이크를 잡았던 손으로 이제는 진실의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거짓의 목소리에서 자유의 증언자로. 그것이 제가 선택한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 진실의 마이크는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철조망을 넘어 언젠가 북녘 땅에도 닿을 것입니다. 자유의 바람을 타고서 말이에요.